자, 트럼프가 일정 부분 또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데 협상은 잘 안 되고 답답하니까 이제 유럽에다 한마디 때렸습니다. 30일 유예한다고 해놓고 50% 6월 1일부터 때리겠다고 한마디 날렸죠. 뭐 애플 얘기는 뭐 그냥 뭐 하나의 기업이니까 내비두고 여하튼 근데 트럼프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안 됐죠. 가자지구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죠. 이란하고 협상을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불안합니다. 네타냐후가 그 핵시설 이란 쪽에 폭격하러 갈까봐. 그 다음에 협상 만들어진 거라고는 영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국이거든요. 흑잘 내는 게 아니고 적잘 내는데 그런데 관세를 빨리빨리 협상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관세 협상 뭐 제대로 됐다고 나오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인도가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하긴 한데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그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뭐 아직 대통령이 안 뽑혔으니까. 근데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냥 마냥 쳐다보면서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그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최근 그 중국하고 관세를 툭 떨어뜨리면서 유예해 놓은 건 결과적으로 뭐 가을 시즌,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쪽에서 매대가 비는 뭐 이런 형태의 충격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 것 같고 트럼프가 자신 있게 들어오면서 자기가 들어오면 모든 걸 아주 삽시간에 끝낼 거라고. 그리고 관세를 대규모로 때리고 협박을 하면 각 국가들이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형태로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좀 시체 말로 똥줄이 탄 거죠 트럼프가. 근데 이 형태로 일정 부분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S&P 500 지수가 정점을 치고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관세를 뚱 중국 쪽에 대규모로 딱 협상을 잘하면서 튀긴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빅스 지수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00일 이평선, 그 다음에 요게 50일 이평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일 이평선 위에 그 S&P 500 지수에 내에 있는 그 기업들이 그 올라가 있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가 꺾이면서 제가 빠르다면 지금 좀 포지션을 줄이세요 말씀을 드렸다가 얘가 이제 얘는 꺾였지만 나머지 두 개는 안 꺾였었거든요. 그랬다가 관세 협상 때리면서 팡 튀어서 요 부분에서 튀는 것들을 놓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 지지선 딱 걸려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를 뚫고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모릅니다. 향후에 이제 경제 지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바뀌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강도는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조정 시에 매수를 조금씩 늘리면서 위험자산 포지션을 늘리는 형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머리를 들면 포지션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했다가 내려오면 사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를 잘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나 트럼프의 액션에 따라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전략을 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트럼프가 5층까지 내려갔을 때는 시겁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6층 가니까 다시 두들겨 때리는 소리가 나왔죠. 협상이 지지분해지면 이 패턴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끝나면 아마 이런 패턴은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올해까지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깨지면서 갈 거냐, 이게 일정 부분 훅 깨졌다 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갈 거냐의 차이인 거고, 올해는 지지부진한 주가 시장을 보일 거고 내년에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데이터 중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부정적인 것들 찾는 것보다 긍정적인 걸 찾는 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찾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긍정적인 걸 찾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실질 소득이거든요. 이전 소득 제외한 이게 실질 가처분 소득입니다. 이게 리얼 PC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이제 분기별, 이게 월간인데 중요한 건 이게 3월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PC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실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엔 이게 3월달 뭐 1분기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확 때리면서
사재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데 요 밑에 있는 요게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하고요. 실질 소득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게 바닥을 찍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민간한테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요 트렌드를 유지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소비 여력에 대한 트렌드는 약간 개선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소득 쪽에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 데이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GDP에서 보는 그 GDP의 그 총 민간 투자거든요. 민간 투자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이렇게 내려오다가 작년 하반기까지 들렸어요. 이 중에 이제 거주 관련된 투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추세적으로 밑으로 깨지고 있고 마이너스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택 시장은 잘 떠받쳐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 관련 경기는 모기지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장기 채권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자꾸 들려 올라가니까 모기지 관련돼서 모기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민간 투자가 1분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비거주 투자 특히 이런 쪽이니까 아직까지는 민간 쪽에서 소비나 투자 이것들이 괜찮은 게 버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다만 이게 지금 아직 관세나 이런 쪽에 반영을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실제 관세의 영향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확연히 드러나려면 6월달 돼야 5월 지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6월달부터 나오는 5월 지표부터 조금씩 어떤 영향이 갈 거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확연히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건 7월달이나 돼야 7, 8월이나 돼야 아마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주가의 하락 강도가 달라지겠죠. 그때 지표들이 실제로 이제 피부로 느껴지게 되고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하락 강도가 세지게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 시기에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지지부진하거나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질러댈 거기 때문에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질러댈 건데 그런 질러대는 과정 중에 그 협상 당사국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쪽에서 그걸 지지부진해서 끌고 나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탁한 상황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주가를 아주 세게 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의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뒤로 물러나 버리면 그러니까 협상 대상국인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지지부진해서 끌고 가는데 트럼프가 구석에 몰려서 뒤로 물러나면서 협상에 대한 것이 우리 쪽에 협상 대상국한테 유리하게 되면 그런 주식이 반등하면서 위로 올라갈 강도를 세게 만들겠죠. 그런 형태의 움직임일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어디가 바닥이다.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확정짓는 거는 상당히 좀 불확실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참고로만 넣어둔 건데, 요게 이제 전체가 아니고요. 뭐, 연방준비은행 3개 지역에 그 기업들의 투자 관련된 것들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4월까지는 이 세 영역에 있는 애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안 좋게 강도가. 그런데 5월달 들어서는 이렇게 탕 위로 튄 것도 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의 그러니까 유예를 관세를 확 내리면서 3개월 유예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만 넣어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 상황 뒤에 다시 유럽에다가 50%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협상국과 미국 간에 서로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시장에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줄 거냐 아니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동할 거냐가 나올 거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협상국들이 질질 끌고 가면서 좀 더 유리한 것들을 하려고 눈치 보기를 상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용지표인데요. 이건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이 지표를 놓고 보면 크게 지금 미국에 문제가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계속 전체 고용수는 늘어나고 있고 신규 실업자원 총건수하고 4주 이동 평균선은 크게 들러 올라가질 않고 있고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매월 신규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냥 옆으로만 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이게 또 확실히 어느 쪽으로 확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여기 보시면 이게 4%대예요. 이 왼쪽이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한 5월, 4월께 이게 3.4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4.2니까
한 0.8 올라갔지만 여기 U6입니다. 이게 U6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넓게 잡은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얘는 이 오른쪽이거든요. 이게 6.6이던 게 지금 현재 7.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2 정도 올라온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강도가 이렇게 느린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요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이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얘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이가 뭐냐? 요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고된 다음에 일자리를 빨리 못 찾아서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는 거죠. 그 숫자는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추세적으로는 멈추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강도가 멈추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고용이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완전 고용이 지금으로는 좋은 거죠. 지금 완전 고용이 된 상태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완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논점이에요. 근데 완전 고용이라는 게 투여되는 모든 자본이나 전체적인 걸 보면 맥스로 찰 수 있는 고용 숫자인데, 그 상태 하에서 더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보다는 이제 꽉 찼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게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도 좋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은 고용시장이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확연히 확 내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삐걱거리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고, 이미 이제 실업률이 올라오면서 일정 부분 금리는 내려줬는데, 중요한 건 그 금리를 내려준 게 얘를 다시 꺾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와 줘야 되는데 꺾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과정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는 관세 정책을 때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연준은 물가도 잡고 고용도 잡아야 되는데 고용을 잡으려고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물가가 안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정책 때문에 연준은 지금 액션의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거고, 급격하게 뭔가 상황이 전환돼서 움직이면 그때서야 움직여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대출 관련돼서 90일 이상 악성연체죠. 악성연체에 대한 비율인데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거든요. 이게 바닥에 붙어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1분기가 트럼프가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화작지를 쳤던 때잖아요. 이때 뭐 사재기나 이런 것들을 때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때리려면 어딘가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학자금 쪽으로 몰린 건지. 하여튼 우리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왜 나온 거냐면 이거 탕감을 시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급락했잖아요. 이건 이제 바이든이 아마 2번인가 3번인가 탕감했을 겁니다. 학자금을.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이제 홈에쿼티론이라고 하는 것도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미 작년부터. 요거는 모기지거든요. 모기지 관련 대출도 꼼짝꼼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가계대출 중에 전반적으로 지금 연체율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그것도 악성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bankruptcy watch인데 파산 숫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파산 신청. 근데 이제 이게 2022년, 3년, 4년, 5년 각 연도별 해당 주에 파산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이게 계속 다 높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파산 신청이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파산 신청은 이게 이제 청산 신청이고요. 요게 개인 채무 조정, 요게 기업 구조 조정, 요게 이제 팜랜드,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파산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합산 신청인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전반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경제 지표의 PC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은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게 움직이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상위 소득자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고소득자나 이런 쪽, 그다음에 부자들은 괜찮은데, 그게 중하위권으로 내려면 그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상위권에서 뭔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경제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민간 소비나 이런 것들이 버팅기면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경제가 건실하기 때문에 잘 가는 게 아니고요.
경제 상황이 삐그덕거리고 있긴 하지만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을 해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상황은. 그리고 고용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완전 고용이나 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용이 계속 쭉 늘어나면서 과연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얘들을 메꿔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물음표예요. 바이든 때 IRA 입법을 통해서 해외 공장들, 전기차 공장들을 좀 땡겨왔잖아요. 그 다음에 칩스법을 통해서 또 일부 공장을 땡겨왔죠. 그런데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IR법 뭐 이런 것들 뭐 보조금 안 주겠다고 막 얘기를 해대고 있고 칩스업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뭐 삼성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 그 관세 때문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공장 세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또 그게 이미 미국에서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면 25% 이상 줘야 그 감당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를 물고 해외에서 공장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기 팀 쿡이 25% 관세 매기고 오히려 그냥 인도에도 공장 세우는 게 낫다라고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저렇게 높인 상태에서 과연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그 공장이 고용을 확 늘릴 수 있을 거냐? 제가 보기엔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소수의 고용만 늘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긍정적인 형태에서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은 약간 부정적인데 일부 영역에서 그걸 커버하는 형태로 뭔가 액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게 상업부동 이게 트랩닷컴이라고 하는 거 되거든요. 이게 상업부동 이게 그 여기 스페셜 서비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특별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상업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그 안 좋은 것들이 특별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업부동산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중에 보면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 산업, 인더스트리에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러칭, 숙박 관련된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패밀리 이것도 숙박이죠. 주택이니까. 근데 이거 이외에 리테일도 안 좋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요게. 그런데 오피스하고 믹스만 약간 최근 들어서 좀 내려오고 있는 거고 전반적인 것들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부실 쪽이나 불안정한 상태가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뭐 투자금을 잘 회수를 못 한다거나 연체로 올라간다거나 이러면 이제 특별관리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은 전체를 보면 이것도 트랩닷컴 겁니다. 전체로 보면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업부동산 쪽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상업부동산 가격지수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깨지고 있다가 2024년도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오는 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올라온 뒤에 이 지수가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4월달 처음으로 꺾였거든요. 물론 이 데이터 말고 IMF에서 발표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업부동산이 전년 동기 대비 막 감소율로 계속 일정 부분 있고 그런데 그 데이터는 너무 심각하게 보여주니까 그나마 가장 긍정적으로 잘 그 상업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여주던 걸 봐도 얘가 이제 처음으로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커머셜 엣지 데이터거든요. 커머셜 엣지에 공실률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공실률입니다. 여기 보면. 토탈 베이커시. 이게 공실률의 12개월 전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인 게 많죠. 여기 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1년 전보다 떨어졌다는 거고 0.8bp. 이거는 1.4%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공실률이 1년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지금. 오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이제 그 임대료거든요. 임대료가 보시면 12개월 전 대비 내려간 데보단 올라간 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양쪽 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12개월 전 대비 내려간 애가 많고 올라가질 못하고 그다음에 이 공실률도 이 올라간 쪽이 많다. 이거는 내려간 쪽이 많고 그러면 이 최악이겠지만 그나마 공실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1년 대비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가격 추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상업부동산이 좀 괜찮게로 바닥을 치고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추세적인 건지는 봐야 되겠죠. 다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면 이 공실률도 올라가게 될 거고
임대료도 제가 보기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것, 여기는 상업부동산의 관리라든가 요 가격이라든가 상업부동산, 그다음에 공실률이나 이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 말고 이게 하반기 쪽으로 갔을 때 수면 위로 퉁 튀어 올라오면서 지난번에 2022년도 3년도 때 상업부동산 때문에 난리라면 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에 지금 그 수면 아래로 잠겨져 있던 것 중에 위로 머리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부동산 쪽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소비 지출이나 이런 쪽으로만 놓고 오면 경제가 굉장히 괜찮고 탄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놓고 오면 뭐 올라가다 말고 멈춰요. 4% 초반대에서 딱 멈춰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보면 야 완전 고용이고 아직 소비 괜찮아. 그러니까 뭐 향후에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다음에 경기 사이클은 계속 다시 돌 거야. 이렇게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위에서 그런 부분들 이제 상업부동산이라든가 혹은 여기 이제 계속 실업성 청구권수라든가 가계 연체율, 악성 연체율의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경제가 정점이 형성되고 수축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일정 부분 정점이 조금 더 길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올해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처럼 주가가 이렇게 다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결과적으로는 반등 시에 포지션을 늘리고 현금 내린 다음에 내려가면 위험자산 포지션을 늘리는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나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그때그때마다 약간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데 트럼프가 그걸 좀 강력하게 막 푸시해서 밀어붙이면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면 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는 거죠. 그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고용 지표가 안 좋은 쪽으로 쭉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소비는 내려오고 실업과 관련된 게 올라간다면 이 바닥을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뚫는다 못 뚫는다는 아직 확정 지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있죠. 요 보라색? 요게 3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요 국채가 무한정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긴 하지만 막 미친 듯이 관세를 때려서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은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커버 요게 지금 지난번에 찍었던 뭐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국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건 없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보면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자꾸 그 채권을 팔아가지고 국채 수익률을 계속 올리면서 그냥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국채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시체말로 말하면 헛소리입니다. 그거. 여기 보시면 일단 차이나가 3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원래는 얘가 1위였어요. 1위였다가 일본이 2위, 영국이 3위였거든요. 그러던 게 2위로 내려오다가 3위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중국이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그랜드 토탈을 보면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커져요. 국채를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에 사기는. 물론 사고 있긴 한데 뭐 재무부에서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채권 수익률을 밀어 올릴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국채를 외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첫 번째 미국 국채를. 두 번째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한 곳에서 얘기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달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역 수지 흑자는 항상 보고 있죠. 미국 대비 중국이. 그러면 달러는 계속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 달러 어디다 씁니까? 일본이. 그걸 그냥 달러로 들고 있어요. 국채를 사서 제끼고 있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탱크 쪽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중국 본토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회 경로를 통해서 다른 국가 쪽에 데이터가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줄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물론 이전보다 그 강도가 낮아졌을 수는 있지만 수요가 줄고 있는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그 수요에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SLR 규제를 줄여서 미국 자국 내의 금융기관들이 이 미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해주는 이 부분을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백, 재무부의 바이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재무부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국채를 바이백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바이백은 의미가 없고 SLR 규제를 푸는 거 정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번에 있을 수 있는 게 연준이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연준의 자산 규모거든요. 이 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채권을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잡히고 연준 입장에선 돈을 시장에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반대입니다. 연준이 들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매각해서 현금을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양적 완화고요. 내려오면 양적 긴축인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 양적 긴축되는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가 살짝 줄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면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건 요거에 대한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증감 금액입니다. 율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깊이 내려오면 이게 전월 대비 더 많이 팔아제끼는 거죠. 채권을. 그런데 이게 살짝 위로 붓고 있잖아요. 그죠?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월 대비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금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미국 연준이 긴축을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금리 내리는 것과 이 양적 완화로 동반 터닝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연준이 요거를 매각을 하다가 이걸 다시 매수로 돌리면 양적 완화로 돌리면 국채를 다시 매입하게 되겠죠. 이것도 국채 매입 수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수익률이 올라가서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예를 들면 미국의 재무부에서 자꾸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을 하려고 발행해서 액션을 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못 따라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채 발행을 덜 하려고 애를 쓰고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로 터닝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 쪽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고 통화 완화 쪽에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시장에 국채가 공급되는 거는 줄겠죠.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제 준다기보다 느는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 쪽에서는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에 통화를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채 쪽에서 보면 수급 관점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동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작동이 되는데 통화를 대규모로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화를 푸는 액션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통화를 푼다면 인플레이션 자극은 일단 무시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버리면 그 시기에 이걸 살리려고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확 늘리는 게 아니고 재정 지출은 일정 부분 그냥 적정하게 하거나 약간 그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를 확 늘리면서 통화를 시장에 확 풀어버리면 인플레이션 자극은 사라지고요. 디플레이션 압력 쪽에서 국채에 대한 그 공급 압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수요 압력이 늘어나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익률이 내려오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저는 하반기 시나리오가 지금처럼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이게 윗단으로 자꾸 들러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에서 장기 국채를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장기 국채의 포지션을 조정하고 싶으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 그때 채권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거예요. 그때 채권 포지션을 정리하고 저가로 돼 있는 주식으로 전환 포인트를 잡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국채 포지션을 줄이거나 이런 형태로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미국 경기가 수축하게 되고 재정 지출하고 그러니까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약간 뉘앙스를 전제로 움직이면 이 국채 수익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아랫방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여기 노란 게 금값이거든요. 금값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거가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길어서 그렇긴 한데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중앙은행, 이 중앙은행 수요입니다. 디맨드. 중앙은행 수요가 2023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요. 이 일정 부분 과거보다는 수요가 많긴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약간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이게 분기별로 중앙은행이 그 원하는 수요거든요. 이게 금수요.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이 가격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 금수요는 줄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 보시면 요거는 ETF입니다. 이건 주간이에요. 이거는 분기당입니다. ETF 보면 ETF가 여기 이 이전에는 밑에가 더 많죠. 그러다가 2024년도 중반 이후에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 위쪽 확 늘어났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러면서 ETF 투자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앙은행의 그 수요도 있지만 중앙은행 수요보다는 이 민간이 ETF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확 올라갔다. 최근 트렌드가 이게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주간입니다. 25일까지만 산정한 건데 조금 빠지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향후에 금값이 뭐 4천, 5천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논지는 지금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곳이 없기 때문인 거지. 만약에 두 가지 전제 조건, 미 국채에 대한 수급의 불안정성이 해소된다거나 두 번째, 주가가 너무 급락하잖아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생기면 금 투자의 매력도는 떨어질 겁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싸진 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 주식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거고, 주식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금 수요가 금에 몰리는 건 미 국채의 수급 관련된 게 약간 불안정성이 안정성으로 돌아서면 이 금수요가 소멸될 거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채권, 미국채가 안정화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문제냐? 일단은 주가가 급락하면 이 금수요가 쭉 빠지는 형태로 일단 내려갔다가 다음번 방향성을 측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